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공 취업과 성공 경력의 파트너 성공 취업 엑스파일의 김현빈입니다. 최근도 상반기 채용과 공채 시즌이 돌아와서 지금 여러 채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금융 공기업들과 기업들 그 채용 안내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금융 관련 뉴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세상과 기업을 이해하는 출발점 금융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항상 세상과 기업을 이해하는데 시작이 금융이라고 강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일이 시작하거나 어떤 산업이 태동하는 시기에 있어서 자금의 수혈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금의 이동이라든가 금융기관들이 어떤 곳에 투자를 하는가를 이해하게 되면은 그쪽 산업의 발전이라든가 어떤 세상의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 취업과 또 기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 재무부서라든지 회계부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다 유용을 하지만 다른 분야의 뭐 자연계라든가 이공계라든가 그런 쪽도 금융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에 있어서 길을 얻는 것과 같은 그 소통을 하는 그러한 통로를 갖게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갖고 금융 관련 기사라든지 그런 데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세상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금융 관련 뉴스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 그 이제 채용하고 상반기 공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공채 관련해서 한번 그 기관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시사 용어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상을 이해하기는 금융 기사 첫 번째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그 기사는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1년,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1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적표를 보는, 검토해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재검토하고 더 잘 되기 위한 것들에 대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최근에 이제 개인 그런 신용 문제라든가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하는 것으로 또 다른 금융 위기가 생기는 것들을 우려하고 또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런 부동산 문제라든가 개인 신용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전반 강의에서도 예전에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지만 우리가 2008년 그 미국발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를 잘 이해해야 할 텐데요. 2008년 금융위기가 그 개인발 금융 위기였었던 만큼 또 그다음에 부동산 그 모기지론으로 시작된 그런 위기였던 것만큼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투자라든가 실수요자들은 움직이게 해야겠지만 투기라든가 그런 과열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내용들이 계속해서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신 DTI와 DSR을 적용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금융용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DTI라든가 LTV라든가 하는 것이 부동산과 금융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DTI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대비해서 부채가 얼마냐. 그래서 소득에 비해서 너무 부채가 많은 것은 신용 리스크가 상당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야 한다는 거에서 그 이제 개인의 수입을 어느 정도 수준을 보고서 대출을 추가적으로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이제 너무 수입에 비해서 대출이 많다 하면은 그것을 규제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만으로는 실제 적용되는 것이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서 미래의 어떤 그 수입의 가능성, 계속해서 이제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기도 하고
또는 예전에는 이제 뭐 원리금만 갚아가는 것을 총 이자와 원리금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본다든지 해서 계속해서 뭐 DSR이라든가 신DTI라든가 해서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좀 더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발표됨에 따라서 예전에 이제 건설사들이 좀 더 개인들이 주택을 쉽게 구매하기 위해서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가지고 이 이제 중간에 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쉽게 구매하도록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신DTI라든가 DSR이 적용이 되면은 중도금 대출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얼어붙게 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 그러니까 반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지금 모든 그 보유 대출 그 원리금이 이제 부채 상환 비율로 적용되는 DSR이 은행권에 도입됨에 따라서 이제 오는 7월에는 제2금융권조차도 DSR을 적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은행권보다는 좀 덜 보수적으로 그런 대출이라든가 하는 심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물론 투기를 막는 것은 굉장히 지향해야 될 바이긴 하지만 실수요자들을 위축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려되는 바도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내용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자, 또 그 내용에 3월 이제 은행이 일반 신용 대출 금리가 0.14포인트 이제 급등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2017년 11월에 6년 만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처음으로 올렸는데요. 이제 이 기준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예금 금리라든가 대출 금리라든가 하는 것이 바로 다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한국은행이 3월 이제 금융기관의 가중평균 그 금리를 이제 보니까 은행채 단기물 금리 급등에 이제 조달 금리가 오른 여파로 해서 신용대출 금리가 0.14포인트 올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용대출은 이제 그 개인의 신용을 가지고 하는 일반 그 모기지로라든가 주택담보대출과는 성격이 좀 다른 것이긴 하지만 그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서민임에 따라서 이런 대출 금리가 오르는 데에는 서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조금 오르는 것에 따라서 다시 상환해야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한계 기업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데에 직격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가능한 한 기업과 개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이 좀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내용 자세한 내용들은 좀 수치로 여기서 나와 있고요. 한번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 내용은요. 이제 건설사가 예전에는 하드웨어인 그 건물을 짓고 빌딩을 짓는 데만 그 업무에 이제 주력을 했었는데 앞으로 기획하고 금융하고 운영까지 다 하는 부동산 그런 그 디벨로퍼 회사로 변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약간 그 건설사라든지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건설사와 건설 관련 협력사들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다른 산업에 바로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이 좀 더 골고루 분포돼야 한다는 거에 다들 한 목소리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건설사가 수익 구조를 계속해서 하드웨어만 구성하는 것보다는 좀 더 수익이 높은 이제 그 어떤 금융 관련해서 기획을 한다든가 그래서 부동산 전반적인 것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시행사하고 디벨로퍼 회사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새로운 수익 사업 모델로 해서 변신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건설사들이 한동안 그 이제 건설에 어느 정도 주택을 공급하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너무 과열하면은
또 이제 부동산 경기가 너무 막 과열되는 경향이 있고 또 짓지 않자니 또 건설사가 하락이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수 반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사, 그러니까 건설 관련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까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픈 부분 중에 하나인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또 그다음에 좋은 수익 구조로 그런 어떤 이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기업마다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남북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이것에 따라서 과연 이제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가 가장 큰 관심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이 먼저 발전을 할까, 그다음에 어떤 것이 수혜주가 될까라는 것들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산업이 먼저 발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면접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남북 정상회담의 수혜주가 과연 어떤 것이냐 봤더니 바로 금융과 부동산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북한이라든가 우리가 만약에 경제 협력을 해서 그쪽에 공장을 짓거나 또 이제 어떤 경제 그 산업 단지를 또 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반드시 금융 지원이 있어야 되고 또 관련해서 은행이 진출을 하거나 또 금융기관들이 진출을 하게 되고요. 또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또 인프라를 투자해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토목이라든가 그런 건설 그런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남북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가열되고 있다. 근데 지금 남북 정상이 이제 해서 좋은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다들 주시하면서 어떻게 산업이 발전할지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계속해서 이제 상반기 채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 하반기 채용도 있고 상반기에 좋은 결과라든가 이제 좋은 성과를 얻으신 분들도 있지만 또 상반기의 채용을 분석해 보면서 또 하반기를 좀 더 그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금융 관련 공기업이라고 제가 분류를 하기는 했는데, 주택금융공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앞에도 제가 신문 기사에서 나왔듯이 최근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것이 투기는 막는 내에서 투자는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투자하는 과열은 막아야 되지만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은 활성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또 개인에게 있어서 안정된 주택과 보금자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그 주택을 확보하는 것은 개개인의 경제에 있어서 또 그리고 우리에게 경제 주체로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그 가계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그 목적은요, 취지는 설립 목적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누구나 안정된 보금자리를 확보함으로써 그 장기적으로 이제 그 어떤 목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구입하려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기 저리 대출로 좀 더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그러한 보금자리가 안정됨에 따라서 다른 활동, 경제 활동을 비롯한 다른 활동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러한 것이 설립 목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제 이게 홈페이지인데 들어가서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내용도 나와 있고요, 주택 보증이라든가 또 이제 주택연금이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오랫동안 이제 그 저축을 해서 집 한 채를 갖고 계시고 있는데 현재 생활비는 확보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나중에 이제 그 집을 상환하는 걸로 하고 그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는 형식으로 그래서 영모기지론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 회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내용들이 상품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서 설립 목적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서 2004년 3월 1일에 설립되었고요. 주택 저당 채권 등의 이제 그 유동화 주택금융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해서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는 코리아 하우징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에서 KHFC로 표기하고 돼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본사는 부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을 할 때 그 전체적으로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NCS 기반으로 채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지역 인재에게 약간 더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관련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더 관심 있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내용의 그 이제 목적은 국민의 행복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주택금융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의 이러한 그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관련 금융은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택금융공사가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시중은행과 해서 같이 그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행에 가시면은 은행 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지원을 받는 부분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이 있는데 유동화 증권 또는 보금자리론과 뭐 적격 대출 공급하는 부분이 있고 주택 보증 지원하는 것들이 있고 주택 연금 공급하는 4개의 중요한 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공지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주택공사라든가 금융 관련 공기업들은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이제 채용들이 대부분 이루어지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공기업들이기 때문에 NCS 기반으로 해서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중심으로 그 시험 일부를 보고 또 그 지원서 작성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용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직무능력평가 기반 신입 직원 채용인데 직무능력평가라는 것 자체가 이제 블라인드 채용 또는 능력중심평가 다 같은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에서 블라인드 면접은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면접에서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한번 일시적으로 여기 그 채용하니까 지원해 본다 하는 형식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주택 공급과 주택 금융의 어떠한 신념과 그 관심을 가지고 그쪽 분야를 꾸준하게 준비해 왔고 관련된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그런 과목을 수강했다든가 하는 일관성과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보시면 관련해서 직무 중심으로 내용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직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내용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거의 그 지원은 다 인터넷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물론 금융공기업이라든가 다른 일반 기업에서 하는 지원서 양식이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질문 내용이라든가 그 쓰셔야 되는 항목 내용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쓰는 항목에는 질문 내용만, 그러니까 질문의 형식만 달라져 있을 뿐이지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가치관 형성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이제 그 어떠한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을 겪어가지고 본인이 그걸 극복했던 방향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 기본 그 방식, 그러니까 형식으로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여기에 맞춰서 쓰시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찌감치 주택금융공사라든가 금융공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나중에 4학년 돼서야 그때 그 부랴부랴 지원서를 작성하시는 게 아니고 조금 좀 일찌감치 들어가셔서 그 어떠한 부분을 지원서에 작성해야 되는지 보시면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아마 구체적으로 잘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어떤 과목을 좀 더 수강해야 되고 또 관련 자격증들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또 쉽게 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구나 하고 미리 어떤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내용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집 분야는요, 지금 그 한 35명 수준으로 보통 그 채용을 하는데요. 그 아시겠지만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한 분야로만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지역 인재로 지원하시면 일반 그 형식으로 지원하시는 거는 중복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뽑는 것이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 특별 전형으로 채용을 하게 되는데 뽑는 분야는 경영, 경제, 법, 뭐 전사 이쪽 분야이긴 한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원에 있어서 특별하게 어떠한 자격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본인이 관련 과목들을 수강했거나 준비하시면은 누구나 응시하실 수 있고요. 내용에 있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원 자격 잘 나와 있는데요. 그 학력, 연령, 성별 등은 특별히 제한이 없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뭐 군 복무를 뭐 군복무 필수라든가 그런 것들은 당연히 똑같이 적용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은 수도권도 있고 또 비수도권 그 지원 자격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내용 살펴보시고 또 지역 인재에 대한 이제 가점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이제 여기에 그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 인재 그 여부 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최종 학력이 관련해서 이제 최종 학력이라는 게 뭐 대졸, 재학생, 휴학생들을 다 포함하는데요. 대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 지역인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경우는 그 고등학교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인자를 이제 그 지역인재, 그 비수도권 그 인재로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형 절차는요, 그 채용 공고해서 이제 1차 필기, 2차 필기하고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뭐 1차 면접은 대부분 이제 실무진 면접에서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원 면접들이 대부분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논술을 준비하시는 데가 있고 또 금융 논술을 준비하시지 않는 데가 있는데 요즘 뭐 어떤 곳은 금융 논술을 진행을 하다가 금융 논술에 있어서 너무 개인적인 주관적 평가가 나중에 채점 상황에서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일부는 철폐한 곳이 있기는 하지만 금융 논술을 준비하다 보면은 시사 용어와 금융과 전반적인 사회의 모든 현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폭넓게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문 기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읽어서 대부분 이 논술 자체가 이 사건 하나의 현상을 갖고 나의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연결짓는 것들을 이야기를 쓰게 서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술을 준비한 분들은요 대체적으로 그냥 면접에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금융 논술이 있거나 없거나 이걸 떠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써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기업에 가시면은 생각보다 글쓰기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기업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아마 NCS에 확인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문서를 작성하고 또 그 문서 어떤 문서가 오면 그 문서를 이해하고 하는 소통의 방법으로 이메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업무 요청을 할 때에도 그 메일로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선배분들이나 아니면 기업에 다니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메일 하나 쓰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일을 잘한 사람인지 못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이제 글쓰기 능력 같은 거 특히 그 요즘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또 일반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이제 그 모바일이라든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보통 글을 쓰게 되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글 서술 방식에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정도로 주어와 서술어에 대한 그런 개념이 좀 없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이렇게 그 내용을 볼 때는 일반 내용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그 정말 그 문법 체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검토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러한 그 하나의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기소개서를 또 금융 논술을 준비하시면은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그런 그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문 기사 아까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신문 기사 같은 경우 계속해서 몇 번 보시면은 이제 어떤 기사가 나오면 어떤 거와 연관되어 있는지 쉽게 연결해서
초기에만 좀 어려울 뿐이지 나중에는 하시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갖고 하시기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금융기사를 좀 더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토론 형식으로 해가지고 스터디 모임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요즘 면접 스터디 같은 거 많아진다고 하는데 면접 스터디보다는 기사 같은 거로 갖고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PT라든가를 하시면 PT 면접이라든가 토론 면접 같은 거에도 훨씬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함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용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1차 필기 전형에 보통 30배수를 뽑으면은 이제 2차 필기 전형에서는 2배수를 채용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1차 면접에서 한 1.3배수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건강검진과 신원 검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내용 구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시험 과목에서는 금융 경영이나 경제 능력 평가 같은 경우 공통이 되고요. 그다음에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경영, 경제, 법, 전산해서 관련 직무에 관련돼서 내용을 보게 되고 필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필기 시험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항 같은 걸 자꾸 보시면은 익숙해지면 아무래도 나중에 좀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고 대부분의 그런 금융 공기업이나 일반 기업들도 경영 경제 보는 그러한 문항들이 약간 과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쪽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금융 공기업들도 비슷하게 준비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문제가 좀 익숙해가지고 좀 더 훨씬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금융 지식 갖고 넓게 금융 시사 용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금융 용어는요, 페트로달러입니다. 페트로달러가 뭐냐면 페트로가 석유를 말하는데요. 보통 이제 석유에 대한 주된 결제 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을 상징하는 용어고요. 이 페트로달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중동 지역의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공조해서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모든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미국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안보를 보장을 받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통화에 관련돼서 기축 통화의 그러한 국가의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두 양국의 정치적 입장이 잘 맞물려서 혜택을 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에 있어서 이제 중국이 다시 급부상을 하면서 요즘에 페트로 위안화라고 해가지고 중국이 이제 석유를 위안화로 해서 결제를 하게 하면서 많은 부분 또 미국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페트로달러 한번 찾아보시고 관련 뉴스 한번 찾아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아래 메일 주소로 또 메일 주시면은 저희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